오늘은 신한은행 전문가와 함께하는 청기누솔 부동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신정섭 팀장님을 모시고 초과이익 부담금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정섭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건축이 되고 나면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자체의 수량도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가치 상승분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납부 주체인 조합이 부가 주체인 이제 국가 또는 이제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돈, 요게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재건축이 끝나고 나는 시점, 즉 이제 준공인가 시점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졌으니 앞으로 잘 써도 된다라는 걸 이제 허가하는 그런 행정 절차인데, 이 준공인가 시점에 납부를 이제 해야 되는 이게 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쳐진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제 임대주택을 짓는다거나 재건축하고 나면 주변에 사는 인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도로도 넓혀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부담금이 사용되게 됩니다. 네, 재건축을 하면 가치가 올라가고 그 올라간 만큼의 일부분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요즘은 재건축이 뜸한 시기인데 이런 제도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나요?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담금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시행이 처음 법이 제정되면서 시행이 됐고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5년 동안 이 제도가 유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될 때, 즉 2006년도에 처음 시행될 때하고 2018년 초에 다시 시행이 될 때하고 그 시행되는 시기 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다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에 있는 대단지, 큰 아파트들에는 아직까지 부과되는 사례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이제 적은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로 보면은 노후주택의 수가 이제 그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서울을 예를 들어 보면은 서울 전체 아파트 개수는 한 170만 세대 정도. 그 중에서 30년이 넘어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에는 한 35만 가구,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인 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약 5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채 중에 한 채가 노후 아파트다 보니까 당연히 재건축,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 설립을 이제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고요. 목동이나 노원구, 상계동 이런 지역들도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또 통과된 사례들도 최근 들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건축 부담금 조합원 1인당 대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예, 실제로 정식 부과된 사례를 보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런 부과 사례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식 부과된 사례는 아니지만 예정액을 통지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을 이렇게 진행을 함에 있어서 재건축에 대한 도시계획상 또 건축상 인허가를 실제로 내려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업시행인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나면 조합은 이제 부가권자인 국가나 이제 시군구에다가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이걸 자료를 받은 이제 국가나 시군구는 예상되는 부담금 예상액을 조합에다가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통지가 된 예상액을 살펴보면 좀 자료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2020년 10월입니다. 과천주공 4단지 1억 417만 원. 그리고 이제 2020년 9월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4억 200만 원으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가장 많은 부담금이 일단은 이제 고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5월 이제 반포 현대아파트 1억 3천 이제 568만 원이 이제 서초구청에서 부과를 했고요. 2018년 1월에 국토부에서 요거는 강남 4구에 있는 15개 단지에 대해서 부담금 예상액을 이제 시뮬레이션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1인당 평균 부담금이 무려 303,9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강남 4구 15개 단지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 4천만 원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강북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노원구 상계동에 최근 주공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비해서 밀도가 높은 중층 아파트들이 많고 또 새 아파트의 시세도 강남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을 계산해 보더라도 강남보다는 많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노원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성북구라든지 30평대 새 아파트의 시세가 10억을 훌쩍 넘거든요. 이
이는 한 8년 내지 9년 전에 이제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 가격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들 아파트들의 재건축 부담금이 확정되는 시기인 10년 후 정도, 2030년 정도가 됐을 때는 아마 억대 부담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노원구가 이제 뭐 서울에 이제 거의 경기도에 맞닿아 있습니다. 의정부시라든지 뭐 남양주시라든지 이런 데 맞닿아 있는 서울의 이제 끝에 있는 자치구라는 거 감안했을 때 사실상 서울 전역이 재건축 부담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얼핏 듣기로는 재건축 부담금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말이 있고, 만약 헌법에 위배된다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텐데 위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06년도에 법이 제정될 때 당시부터 재산권 침해라든지 뭐 이중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 12월에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2014년에 한남동에 있는 한남연립이라는 재건축 조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용산구에서 이제 부과한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에 반발해가지고 헌법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작년 말에 헌재에서 합헌이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는 최초로 헌재에서 입장을 밝힌 거고요. 위헌 소지는 이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유예가 됐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유예가 또 된다면은, 그럼 재건축 부담금을 또 내지 않아도 되는 또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재건축 부담금 유예가 됐던 이제 2013년 그 시기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분양이 이제 잘 안 되고 건설사도 많이 부도가 나고 주택시장 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을 때였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은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이 낡아서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부담금을 최대한 합법적으로 적게 내고 싶어하는 조합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예, 그런 팁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얼마만큼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 부담금도 또 낮추고, 또 우리 아파트의 그 자산 가치는 높이고, 이렇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부과 기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부과 기간은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 대상이 되는 기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의 시작점인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이제 승인일이고요. 종료가 되는 종료 시점은 준공인가일입니다. 만약에 이 부과 기간이 10년을 넘는다, 종료 시점으로부터 역산해가지고 10년이 되는 날이 개시 시점이 됩니다. 그 다음은 초과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 이익은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을 빼고 거기다가 개발 비용과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각각 차감을 하면은 초과 이익이 나옵니다. 이 초과 이익까지만 계산을 하게 되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계산은 사실상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좀 항목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자면,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은 말 그대로 이제 준공 인가 시점, 조합원 주택도 있을 거고 일반 분양 주택, 또 소형 임대주택, 이런 것들 다 합산한 가격입니다. 이때 당시의 시가총액 합계입니다. 이 시세는 한국감정원, 지금 이름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산정한 가격입니다.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은 주택수에다가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가격이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 비용은 대표적으로 건축비입니다. 금융비용, 또 조합 운영비, 또 각종 세금 공과금,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은 재건축을 하지 않았더라도 뭐 자연스럽게 올랐을 그런 상승분입니다. 부담금을 줄이는 팁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초과 이익을 줄이면 부담금이 당연히 이제 줄어들겠죠. 우선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당연히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을 낮추고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득 자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담금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을 낮추면 됩니다. 시세는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주택수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수를 줄이게 되면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이 줄어들겠죠. 즉 일반 분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게 되면 1:1 재건축 형식으로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 분양을 안 하게 되면 조합의 이제 분양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 또 내가 부담해야 될 추가 부담금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분양 수입 감소분, 일반 분양을 적게 하거나 안 함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분양 대금과 재건축 부담금을 또 세이브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면
일반 분양을 줄여가지고 부담금을 아끼는 게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면적이 동일한데 여기 올라가는 이제 건물을 좀 작게 짓잖아요. 작게 짓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지게 되죠. 그만큼 단지가 쾌적해집니다. 전체적인 자산 가치 개선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을 높이면 당연히 초과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은 이제 주택수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과거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높이거나 낮추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이제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거를 좀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는 2025년 그러면 개시 시점은 한 2015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이제 크겠죠. 그런데 2015년 당시는 지금보다 집값이 많이 쌌죠. 그리고 또 공시 가격도 많이 낮았습니다. 2015년은 개시 시점, 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단지들 부담금을 예상을 해보면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한 2020년 정도로 개시 시점을 조금만 늦추기만 하더라도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을 좀 시기를 늦춤으로써 좀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발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발 비용은 초과 이익에서 차감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건축 부담은 낮아지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를 들여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개발 비용의 대표적인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항목은 이제 건축비거든요. 근데 건축비를 정말 조금 들여가지고 집을 좀 싸게 짓는 겁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대신에 좀 많아지겠죠. 이런 이제 조합이 있을 수 있겠고, 반대로 개발 비용을 조금 많이 잡아가지고 집을 아주 고급지게 짓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도 아주 넓게 하고 조경도 잘 해놓고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굉장히 이제 넓게 고급지게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 부담금은 또 낮아질 수 있겠죠. 팀장님이 조합원이라면 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거주 목적이라면 비용을 들이더라도 건축비를 많이 줘서 초과이익 부담금이 그걸 줄이고 그 건축비에 대한 편익은 내가 가져가는 게 현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조합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익 측면으로서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부담금으로 낼 바에야 집을 고급지게 짓겠다. 이런 좀 인식들이 지금 조합 사이에서 조금 이제 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남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집을 고급지게 짓고 강남은 고급주택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향후에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제도의 좀 부작용의 여지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사회적인 좀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굵직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법들은 딱 한 개만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걸 두루두루 접목을 해가지고 다각도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담금은 낮추고 또 가치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선택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제 그 조합원 수를 현금 청산자를 좀 낮추는 것들도 그의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면 현금 청산자를 좀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재건축 부담금은 초과 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눠서 1인당 초과 이익을 구합니다. 그 3천만 원 이하면 아예 면제가 되고요.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최대 부과율인 50%가 적용이 돼요. 10에서 50%까지 그 부과율 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인당 초과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부담금이 정말 널뛰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주는 모수인 조합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1인당 초과 이익이 낮게 되고 총 부담금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요즘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조합원들은요 조합원 신청을 다 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라는 단계 이후에 조합원 분양 신청 이제 절차가 있는데 그때 대부분은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본의 아니게 비자발적으로 현금 청산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제 올해 6월 17일에 재건축 조합원도 2년 거주를 해야지 조합원 분양 자격이 있다라는 이제 규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2년 거주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 분양 신청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금 청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2017년 이제 파리 대책 이때 나온 내용인데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일반 분양이든 조합원 분양이든 5년 안에 한 번 당첨된 사례가 있으면 현금 청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부터 입주 시점까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조합원 지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외 조항들이 좀 있어요. 요양이라든지 직장 이전이라든지 사업 장기 지연이라든지 이런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매매를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의 아니게 조합원 자격이 상실돼서 현금 청산이 많아지는 일은 개별 조합원 문제뿐만 아니라 조합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식상한 얘기긴 한데 뭐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자체는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건축과 리모델링 딱 비교를 해보면 자산가치 측면에서는 리모델링보단 재건축이 좋아요. 강남에 있는 뭐 청담동이라든지
뭐 대치동, 또 마포에 있는 뭐 현석동 이런 데 가보면은 리모델링을 잘한 새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 아파트와 주변에 있는 재건축을 한 새 아파트와 함께 좀 비교를 해보면 시세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건 좀 대안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한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재건축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현재 용적률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라든지, 이런 단지들에서 좀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부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심정섭 팀장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조합원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